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작관학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정성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여온 변호사 홍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또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불편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상황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선생님을 존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학습관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활동 보호가 왜 필요한지. 둘째, 어떤 행동들이 교육활동 침해가 되고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셋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학교에 등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학교는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어야 하는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은 매우 안타까워요. 2024년도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무려 4,234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2020년에는 1,197건이었는데 4년 만에 3배나 증가한 거예요. 4,234건이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건가요? 그게 하루 평균 12건 정도가 발생한다는 의미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만 많이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고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이 중에 약 89%가 학생에 의한 침해군요. 그렇다면 교육 활동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한두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나머지 모든 친구들이 공부할 기회를 빼앗기게 돼요. 둘째,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마음이 편해야 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교실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결국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선생님만이 아니라 우리 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3년 이후 교권보호 5법을 강화했어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이 개정되면서 학생과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선생님을 보호하며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되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교육 활동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수업 시간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교육활동이란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상담, 생활지도, 점심시간 지도, 쉬는 시간, 방과 후 활동, 체육대회, 수련회,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관련 활동을 의미해요. 어,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교육활동 침해란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해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 제19조에 우리가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정해져 있어요. 변호사님, 네. 법에서는 어떤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네, 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많이 발생한 종류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 교육부 통계를 보니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가장 많다고 하던데요. 2024년에 1224건이나 발생했군요. 아, 맞아요. 단순히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선생님의 지시를 일부러 무시하고 따르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변호사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조회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과한 장난치지 말라라고 지도해 주셨는데 한 학생이 "왜 안 되냐? 장난도 못 치냐?" 면서 언성을 높이고 조회나 수업 진행을 방해했어요. 이 학생 때문에 수업 시간이나 조회 시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겠네요. 이런 행위는 이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는 것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법으로도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업 중에 학생이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아, 왜 계속 나만 가지고 그러냐?" 하고 떼쓰면서 수업 진행을 방해한다면 이런 행위도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거 잘 아시겠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유형은 980건이나 발생한 모욕 및 명예훼손이네요. 네. 그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말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막 때렸어요 라고 SNS에 거짓으로 올린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욕은 여러 사람에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무능하다",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등 사람을 몹시 깔보는 듯한 표현을 하면 모욕죄가 되는 것이지요. 변호사님,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적용되나요? 네, 당연히 적용됩니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단톡방에서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선생님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것 모두 해당됩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기도 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혼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선생님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고 선생님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한 사진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나쁜 말이 포함된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방과 후에 집에 가서 한 행동이었지만 이것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되었어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무거운 행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유형은 502건이나 발생한 상해 폭행이네요. 네. 그 상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예요. 그리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힘을 가하는 행위로 반드시 신체를 접촉한 폭력 행동만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변호사님, 네.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화가 나서 책걸상을 발로 찼는데 그 책걸상이 넘어져서 바로 앞에 있던 선생님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바라보며 공중에 주먹진 손을 막 휘둘러서 설령 선생님께서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생님에 대한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장난이 너무 심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만하라고 주의를 주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께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학생은 선생님의 팔을 세게 때리고 교탁을 세게 발로 차서 교탁이 부셔졌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의 몸을 때리거나 선생님이 계시는 교탁을 세게 발로 찬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학교의 물건인 교탁을 부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다치셔서 치료가 필요해지시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미성년자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없겠죠. 치료 비용은 부모님께서 모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제 가장 심각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형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딥페이크와 영상, 음성, 무단 배포입니다. 최근에는 학생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고 AI 등을 활용해서 가짜 영상물을 만들어서 온라인이나 SNS에 올리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요? 그 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학교에서도 발생한다니 참 안타깝네요.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한 뒤에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 음성과 합성해서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허락 없이 수업 중인 선생님의 모습을 촬영한 다음 촬영한 동영상을 음란물과 합성해 자신의 SNS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신체 일부를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다음에 그 사진을 친구들만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하여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아,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범죄네요. 네, 여러 범죄가 합쳐져서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어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이렇게 가짜 영상물을 만들어서 온라인이나 SNS에 올리는 행동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선생님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행동,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한 행동까지 싹 다 처벌됩니다. 게다가 가짜 영상물, 음란물 등을 온라인이나 SNS에 올리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성범죄 행동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지요?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범죄 행위로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강제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어두워지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그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의 허락 없이 수업 중인 선생님의 목소리나 사진을 녹음 및 촬영해서 인터넷이나 단체 채팅방 등 SNS에 올리는 행위 모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주의해야겠어요. 그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잖아요. 설령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동의 없이 선생님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약속하시죠. 첫째, 선생님의 허락 없이 선생님을 불법 촬영하거나 딥페이크를 절대로 만들지 않기. 그리고 둘째, 몰래 찍은 영상 사진이나 가짜 사진, 가짜 영상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기. 변호사님, 만약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면 어떤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신고가 되면 먼저 선생님과 학생을 7일 이내 범위로 즉시 분리를 해요. 학생은 교실에 있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교육청에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곳에서 저희처럼 전문가들이 모여 사실 확인을 하고 치매 학생과 선생님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심하면 전학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다만 초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라 퇴학까지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약 부모님께서 교육활동 침해를 하셨다면 부모님께 서면 사과 또는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이런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상담비와 치료 비용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주신 교육활동 침해 중에서도 폭행, 상해나 모욕, 명예훼손,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종류라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 신고로 이어져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뿐만이 아니라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만 14세 미만이라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형사 미성년자도 형사 절차랑 관련이 될 수 있나요? 네, 초등학생들도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 10세부터 만 13세까지의 친구들은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부 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만 친구들, 오늘 배운 것만 지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맞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교실 전체, 나아가 학교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교육활동 보호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의 수업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서 친구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은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선생님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설령 친구들에게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영상, 음성, 무단 배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업 중 선생님의 지도가 억울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따지는 것이 내 권리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은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수업이 끝난 뒤 차분히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친구가 선생님을 모욕하는 말을 단톡방에 올렸는데 나는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문제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비록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화가 나서 책상을 발로 찼는데 선생님 쪽으로 넘어갔다. 일부러 선생님을 때린 것은 아니지만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비록 직접 선생님을 때린 것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은 만 14세 미만이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형사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우리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 선생님의 지도를 존중하고 따르기. 설령 억울하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과 솔직하고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기. 그리고 둘째,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하기.
친구들과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휴대전화는 선생님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셋째, 선생님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 사용하기. 비속어나 반말,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 그리고 넷째, 선생님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기. 특히 이를 SNS나 단톡방에 공유하지 않기. 그리고 다섯 번째,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용기 있게 말리거나 선생님께 알리기. 맞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우리 학교는 훨씬 더 행복한 곳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교육활동 보호 어떠셨나요? 교육활동 보호는 선생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학습관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우리 학교를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르침은 귀하게. 배움은 즐겁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